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나오는데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눠놓은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사실 얘가요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스펙트럼이라는 걸 쭉 가시면 그냥 에너지를 순서에 따라서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센 거고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좀 작다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는 어떨수록 세냐면 이 진동수라는 친구의 비례를 좀 해요.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도 큰 거고요. 반대로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도 좀 작습니다. 이거는 이제 3단원에 좀 나오는데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고 해서 3단원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이 나중에 빛의 알갱이를 빛알갱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 빛알갱이를 광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는요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런 식을 광양자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빛알갱이가 갖는 에너지. 이때 H는 쿨롱 상수처럼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F가 진동수. 우리가 진동수를 처음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1초마다 진동하는 횟수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1초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Hg라고 쓰고요. 헤르츠라고 합니다. 3헤르츠다. 1초마다 3번씩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파장이라는 친구가 또 있는데 이 친구는요 그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어요. 얘는 파동이 1회 진동할 때마다 이동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게 한 번이거든요. 이때 얼마나 이동했니? 이거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위는 미터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 말고 3단원 가면 또 나와. 3단원 가면 나오는 내용이 좀 많은데 그 파동의 속력이 있어요. 그렇죠? 속력이 있겠지? 이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3단원에서 유도해드릴 테니까 지금 그냥 공식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니까요. 맞지? 그래서 V는 F람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니까 진공 상태의 빛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진공 상태니까 빛의 속력을 C라고 넣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똑같은 진공이면 빛의 속도 밖에 안 바뀌어? 어차피 안 바뀌잖아. 맞죠?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럼 진동수가 크면은 파장은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지? 맞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큰 에너지들이 진동수도 크잖아. 그러면 파장은 짧아지겠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작은 빛들은 진동수가 작은데 그럼 대신에 파장은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에너지 작은 거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구나.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양자설 이 에너지 공식 좀 정리를 하면은 자주 쓰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HF 요거 원래 식 그대로였고요. 이 식을 좀 도입을 해서
이 식에 따르면 F 대신에 람다분의 C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다가 람다를 나누면은 F는 람다분의 C가 되잖아. 여기 F에 람다분의 C 집어넣으면은 람다분의 HC 이렇게 공식 모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두 개를 가장 많이 쓰니까 저 두 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맞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를 이렇게 준 건데 이 에너지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거야. 그 에너지가 좀 작은 에너지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가 좀 작은 영역의 에너지들, 그걸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보통 열로서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2 때 열의 이동 방법 중에 복사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치? 그 복사열이 적외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살짝 센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에너지 중에. 근데 이 가시광선은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인데 눈에 보이는 에너지라고 해서 이름이 가시광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빛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눈에 보이는 에너지. 이거를 빛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빛보다 에너지가 더 세면 다시 사람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걔를 자외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에너지인데 눈에 안 보여 또.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에너지가 세잖아. 맞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높으니까 사람 몸에 안 좋아서 이렇게 막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를 바르고 다니는 겁니다. 에너지가 높으니까 해롭다. 이렇게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 우리 보통 온도가 높은 게 에너지가 많겠어? 차가운 게 많겠어? 높은 게 많겠죠. 그 우리 혹시 막 공장에서 용광로에서 갓 꺼낸 철이 막 시뻘겋게 돼 있는 거 알아 뭔지? 뭔지 알죠? 막 용광로에서 방금 막 꺼낸 쇳물은 빨갛잖아요. 맞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적외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빨간색, 가시광선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 다음이 가시광선이란 거야. 너무 뜨거워서 원래 적외선만 나오는데 가시광선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색깔별로 나눈단 말이야. 에너지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요. 가시광선 특징이.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 제일 에너지가 작은 색깔의 빛이 빨강색이야.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 제일 에너지가 작은 빨강색 빛이 나오는 거예요. 철에서. 더 뜨거워지면 노랗게도 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중에 제일 에너지가 센 게 이제 보라색.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제 이런 거를 스펙트럼이라 불러. 그 중에서도 어차피 자외선, 적외선은 사람은 볼 수가 없잖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쓰는 거지. 알겠죠? 이 스펙트럼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다 쓸까? 종류는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무지개 형태가 되지. 보통 이런 친구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태양빛, 햇빛이라던가 아니면 백열전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그럼 얘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에너지가요 연속적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연속적이란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서도 이 무지개에서도 에너지 누가 제일 세? 이쪽 보라색 영역이 제일 세잖아. 그리고 빨강색 영역이 다 세잖아요.
맞지? 그 에너지가 연속이란 건 그냥 뷔페라는 뜻이야, 뷔페. 그러니까 빨간색 에너지를 1, 보라색을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맞지? 그 여기는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종류 에너지가 그냥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1부터 100짜리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별로 다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연속적이라고 불러요. 1부터 100까지 꽉 차있다. 종류별로 다 있다. 그거를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그럼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인데요. 선 스펙트럼, 일단은 선 스펙트럼이 뭐냐? 연속 스펙트럼과 다르게 그냥 선 몇 개만 띡띡띡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잖아. 얘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고 불러요. 자, 불연속적이란 거의 의미는 뭐냐면 꽉 차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얘는 셀 수 있다. 얘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 꽉 차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하나, 둘, 세 개 딱 셀 수 있잖아. 이렇게 셀 수 있으면 불연속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지? 그럼 연속 스펙트럼에서 하나만 빠져도 선 스펙트럼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 안 빠져도 선입니다. 그래서 봐봐. 그럼 여기서는 3개.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장 끝에 1이라 놨으니까 한 이쯤 가면은 한 8 정도 되겠지 뭐. 여기는 뭐 51. 여기는 80. 이렇게 해봅시다. 얘는 1부터 100 다 있는 거고 얘는 8, 51, 80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걸 불연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자체가 몇 개 없다는 거야. 종류가 많지 않다. 알겠죠? 얘는 세 종류. 얘는 무한이지 뭐. 알겠지? 됐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 선 스펙트럼에 또 세분화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이 친구가 이거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검은 배경에 밝은색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 여기에 고온의 기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뜨거워. 기체가 뜨거워요. 그럼 현재 기체는 에너지가 많은 상태일까? 적은 상태일까? 많은 상태가 되겠죠? 에너지가 넘쳐. 그치? 그럼 에너지 넘치면 어때? 우리가 뜨거운 물체 있으면 어때요? 막 주변에 에너지를 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뜨거운 기체들은 주변으로 에너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가장 많이 뿌리는 건 보통 적외선이야. 근데 가시광선을 뿌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상 가시광선 뿌려도 되는 거잖아. 자외선 뿌려도 되는 거고. 맞지?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만 갖고만 있으면 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기체에서 빛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이거는 뿌렸던 에너지 중에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에너지가. 그럼 얘를 나눠. 이제 우리가 분광기라고 해서 프리즘에 뿌리면 얘가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띠 형태로 나타낸 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지? 고온의 기체에서는 이런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 얘가 의미가 뭘까?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 기체는 특정한 종류의 에너지만 내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우리가 햇빛을 분해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했잖아. 아, 햇빛은 에너지를 종류별로 다 갖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기체는 햇빛처럼 다 갖고 있진 않고 몇 개만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겠니? 혹시 이거 질문 있나요? 괜찮죠? 두 번째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이 친구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일단은
백열 전구를 준비해요. 백열등이야. 그럼 막 빛을 내겠죠? 그럼 빛을 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 이 빛은 이대로 찍으면 프리즘 분해를 하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아까 백열등도 연속 스펙트럼 내보낸다 했으니까. 맞지? 근데 이거를 그냥 분해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뭘 끼냐면 저온 기체를 여기 중간에 끼는 거야. 맞지? 그럼 저온 기체를 통과시키고 난 빛을 분해를 시켜서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연속 스펙트럼 배경에, 그러니까 무지개 바탕에 검은 색깔 선이 들어가 있는, 지금 표시가 안 되니까 검은 선, 이런 스펙트럼이 나와요. 이런 모양의. 알겠죠?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맞지? 그럼 왜 이게 나왔을까? 연속 방출 스펙트럼은 왜 나온 거였냐면 뜨거운 기체 에너지가 넘쳤잖아. 에너지가 지가 넘치니까 주변에 뿌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나온 거고. 얘는 뭐야? 저온 기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는 뷔페가 왔다가 한 거잖아. 밥차가 왔다가 한 거잖아. 거기서 지가 가져가고 싶은 거를 쏙 가져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텅 빈 거야. 이거 누가 이미 가져갔으니까 없잖아. 그럼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싹 가져간 겁니다. 맞지? 이때 중요한 특징. 같은 종류의 기체면 방출 스펙트럼의 방출선과요,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얘랑 똑같은 기체인데 온도만 달랐다. 그럼 방출선에 나왔던 기체 에너지가 8, 51, 80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이 똑같은 기체를 흡수선을 만들면 이 흡수선의 위치가 8, 51, 80이 된다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방출선과 흡수선 위치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던 거예요? 원소들을 구별할 때 선 스펙트럼을 쓰잖아. 그 이유가 원소마다 이 선의 위치가 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원소를 구별할 때 사용을 한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원소 기체에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부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 모든 기체는 이 기체 내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원자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두 개를 좀 놔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에너지,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전자가 에너지가 많어, 여기 있을 때 많어? 어디가 더 많더라? 바깥쪽에 있을 때랑 안쪽에 있을 때? 바깥쪽이 더 많았었죠? 응? 원자 핵으로부터 멀면 에너지가 컸잖아.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기억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에너지를 여기 에너지를 마이너스 11을 해볼게요. 왜냐면 전자의 에너지는 음수를 쓰기로 했었잖아. 그렇지? 그럼 봐봐. 언제 에너지 내보내는 거냐면 높은 곳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얼마만큼 방출하면 될까? 여기 있을 때 에너지 0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0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럼 얼마가 남어? 10이 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내려올 때는 10 내보내는 거야. 10만큼의 에너지 내보내는 겁니다. 알겠지? 반대로
올라갈 때는요? 여기서 올라가려면 몇 필요해? 난 지금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10인데 이 위치에 존재하려면 0이 필요해. 10을 흡수를 해야 올라갈 수 있겠죠? 맞지? 그러니까 저렇게 전자가 높이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때 하필이면 이 내보내는 이 10이라는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일 때 스펙트럼으로 찍히는 거예요. 알겠지? 만약에 내려왔는데 에너지가 커. 그럼 자외선으로 넘어갔어. 그럼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 나오긴 나오는데. 맞죠? 근데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적외선이야. 에너지가 내려와서 나오긴 나왔는데 쬐끔밖에 안 나왔으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 형태로 나오는 거지. 러더퍼드 원자 모형까지 봤었죠? 이 사람 구조가 어땠냐면 가운데 플러스를 띄는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형을 제시한 거잖아. 근데 이 모형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전자가 무작위로 그냥 막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의의 궤도에서 그냥 지멋대로 막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 모형에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으로 넘어갈 건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넘어갔겠죠? 문제점. 첫 번째는 안정성이 좀 딸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 전자가요 돌아. 근데 이렇게 돌다 보면은 높은 곳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뱉은 다음에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방금. 맞아. 그래서 원운동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알겠지? 내보내다 보면 점점 궤도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여러분. 낮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돌다가 계속 에너지 뱉으면서 여기 쳐박아. 알겠죠? 그럼 원자가 어떻게 돼? 부딪히면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야. 이거를 안정성 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가 박을 거라고. 그 안정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로 제시된 문제점이에요. 알겠지? 두 번째는 이것도 좋은데 이게 더 치명적이야. 원자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거야.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어떤 기체로 실험을 해봐도 모든 기체가 연속 스펙트럼 내보내는 기체 하나도 없고 다 선 스펙트럼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라 했냐면 기체는 특정한 에너지만 내보낼 수 있다잖아. 맞지? 근데 러더퍼드에서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궤도가 아무데나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문제예요. 맞죠? 만약에 여기서 여기 맨 바닥이 에너지 1이고요. 아니다. 마이너스 100이고요. 꼭대기가 0이라고 쳐봐. 그럼 끝까지 다 내려오면 에너지 얼마 내보내는 거야? 100 내보내는 거 맞아요? 근데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으니까 지 맘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한 칸만 내려오면? 한 칸 내보내서 1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칸 내려오면은 2 나오겠죠. 그러다가 100칸 내려오면은 100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러더퍼드 모형대로라면 전자가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1부터 100까지 다 가지고 있는 연속이 나와야 맞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속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선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보어가 원자 모형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보어가 원자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얘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거 맞는데 모든 원자들은 자기들만의 궤도가 존재를 해서 이 특정한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여기는 아예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
이 정해진 루트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해결이 되냐면요. 애초에 여기 밑에는 궤도가 없는 거야. 그렇죠? 여기 전자가 갈 수도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할 염려도 없어졌어. 맞죠? 두 번째는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만. 맞지? 여기 여기를 두 번째를 에너지를 여기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은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뭐만 나올 수 있어? 에너지를. 딱 뭐만 나와? 여기서 내려오면 몇 나와요? 에너지 몇이야? 몇 나오는 거야? 딱 10 나오는 거죠? 그치? 딱 정해진 10밖에 못 나오잖아. 그렇죠? 이러니까 선 스펙트럼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 원자가 이렇게 수정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수정이 되니까 우리가 러더퍼드 모형에서 아무 데나 막 가는 거에서 정해진 곳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괜찮니? 이거 완벽한 이론인가? 아니니까 바뀌었겠죠? 오비탈로? 근데 수소한테는 맞아요. 수소는. 수소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의 보호 원자 모형만 물리에서 배우는 거야. 헬륨부터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물리에서 나오는 보호 원자 모형은 다 수소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질문 있니? 그리고 오비탈은 수소 행태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쭉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는데 여러 가지 값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양자수라는 개념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전자의 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1이야. 첫 번째 궤도, 2면은 두 번째 궤도, 3이면 세 번째, 4면 네 번째. 이렇게 궤도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몇 번째 궤도니? 이걸 물어보는 것 뿐이야. 맞아? 두 번째는 에너지 준위 이렇게 씁니다. 이 값은 특정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이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궤도별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몇 번째, n번째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 이 값이 어차피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화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무한대면 몇일까? 이거. 주양자수가 무한대면 에너지 몇일까요? 1분 이상? 아닌가? 무한? 0이죠, 0? 그리고 무한대까지 떨어져 있는 전자의 에너지 0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당연히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죠. 알겠지? 됐나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가 화학에서도 나오지만 에너지는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에너지는 적을수록 안정적이다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원자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 이거를 전자가 1번 궤도에 있을 때 얘를 바닥 상태라고 불러. 알겠지? 나머지 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전자가 들떠 있다 해서 들뜬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들은 다 자기는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러니까 틈만 나면 에너지 뱉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애들이 에너지 뱉고 빨리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높이 있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닥 상태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가 전이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전이하려면 얼마나 에너지 채워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 준위를 E1이라고 쓰면 되겠죠?
맞지? 두 번째 궤도 에너지 순위를 E2라고 하는 거지. 그럼 E1에서 E2 가려면 에너지 얼마나 채워주면 되겠어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E2랑 E1에서 차이 나는 값만큼을 딱 흡수시키면 올라가는 거죠. 맞지? 차이값만큼. 거꾸로 내보내면은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딱 정해진 값만 흡수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겨서. 그래서 160쪽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한정으로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수소의 에너지 준위값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수소 하나만 나오니까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 준위값은 마이너스, 우리 앞에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죠?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음수니까.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고요. 주 양자수의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 공식은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수소 기준 첫 번째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는 몇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3.6이겠지. 그럼 대충 계산하면은 3.4 정도 나와요. 3을 집어넣으면 9분의 13.6이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1.51 이렇게 간 거야. 그럼 4 쭉쭉쭉쭉 넘어가다가 무한대가 됐어요. 여기다 무한 집어넣으면 빵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또 어떻게 쓸 건데, 이때 이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는 아까 처음 했던 거 있죠? 그 광양자설 진동수의 비례를 하는 거고요. 맞지? 그래서 여기 내려온 만큼 에너지, 이 내려온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 형태로 발산이 된다는 거고, 그럼 파장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lambda분의 hc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이런 표를 또 그래요. N1 N2 자, 이렇게 씁니다, 보통. 혹시 왜 갈수록 좁아지는지 알겠는 사람 있어요? n의 제곱에 비례하다 보니까, 그쵸? 처음에는 13.6이랑 3.4는 10.2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1분의 13.6, 그 다음에 4분의 13.6, 그 다음에 9분의 13.6, 16분의 13.6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분자는 다 똑같이 13.6인데 분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치? 분모만 커지니까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괜찮지? 그럼 우리가 높은 곳에 있던 전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에너지 내보내는 거잖아. 맞지? 그 중에서도 1번으로 떨어질 때 있죠? 요렇게 1번으로 한 번에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제일 크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 알겠지? 근데 이 라이먼 계열 친구들 빛이 보통 에너지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 애들이냐면 자외선 영역에 속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너무 에너지가 커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자외선
나옵니다. 괜찮지? 그럼 1번으로만 떨어지겠어? 2번으로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2번으로 떨어진 친구들은 얘네보단 커요, 작아요? 작지. 맞지? 이런 친구들은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발머 계열의 친구들은 보통 가시광선 영역이 된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주의. 수소 기준 N7 이상부터는 7 이상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 얘네들은 발머인데 에너지가 너무 커. 발머에서 에너지 더 커지면 자외선 나오죠? 그러니까 발머지만 자외선인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만. 알겠지? 발머인데 2번으로 떨어지는 건 다 발머인데 발머 치고 에너지가 좀 센 거야. 그래서 발머지만 자외선으로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이건 수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물리 기준 수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물리 할 거면 알아둬야 됩니다. 화학에서는 꼭 외워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자, 화학은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너무 작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파시엔 계열이라고 불러요. 이런 파시엔 계열 친구들은 딱 봐도 감오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적외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미 엄청 작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떨어져도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아요. 그냥 무조건 다 적외선. 괜찮지? 얘네 아무리 커봤자 에너지 몇이야? 적외선에서 가장 에너지 큰 건 뭐예요?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 에너지 몇 정도 될까요? 0에서 1.5일까지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맞아? 0에서 1.5일까지 떨어지면은 파신 맞아요? 파신 중에 제일 큰 거 맞아? 이거 아무리 커봤자 1.5일짜리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발머에서 제일 작은 건 몇일까요? 1.5일에서 3.4까지 떨어지는 거잖아. 1.5일 빼기 3.4 하면 몇이지? 마이너스 1.5일에서 3.4인데 빼기니까 플러스 붙겠죠? 몇이야 이거? 9 8 1.89야? 그러면은 발머에서 제일 작아봤자 1.89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머에서 제일 작은 것도 파신에서 제일 큰 것보단 커요, 무조건. 같은 이유로 라이먼에서 제일 작아도 발머에서 제일 큰 것보다 큽니다. 알겠지? 그것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라이먼에서 제일 큰 건 몇이야? 2에서 1 떨어지는 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제일 작을 거 아니야? 10.2 되겠지? 맞아? 근데 발머에 제일 커봤자 0에서 3.4 가면 3.4잖아. 라이먼이 압도적으로 큰 거야. 알겠지? 그렇게까지도 기억을 좀 해두셔라. 됐나요?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뭐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발머 계열에. 알겠죠? 그래서 발머 계열에서 그래서 수소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찍히냐면, 수소는요, 딱 4줄 나와. 이렇게 4줄만 딱 찍힙니다. 그럼 이거 보고, 어디가 빨간색인지도 암묵적으로 좀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점점 좁아지는 쪽이 무조건 에너지가 높은 곳이에요. 이거는 좌우가 제가 항상 왼쪽에 에너지 크다 그랬잖아. 근데 그건 문제 내는 사람 마음대로거든. 왜 좁아지나요? 우리가 봐봐. 발머에서 제일 에너지 작은 거는 요걸 거 아니야, 요거. 그렇지? 2에서 1,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게 2에서 1 떨어질 때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2에서 1이 아니고 3에서 2겠죠? 3에서 2. 발머니까.
그럼 그 다음이 4에서 2, 그 다음이 5에서 2, 그 다음이 6에서 2였죠? 발머지만 7에서 2부터는 자외선이니까 눈에 안 보여. 그렇지? 그럼 왜 이게 점점 좁아지는 거면 봐봐. 3에서 2 가는 거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4에서 2 가는 거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3에서 2랑 4에서 2 차이가 이만큼이다, 이만큼. 그렇죠? 그럼 그 다음 거는 5에서 2는 이만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점점 좁아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을수록 살짝 더 밀집해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나? 혹시 이해 안 되면 숫자 한번 넣어보면 바로 이해되거든요. 숫자 한번 넣어보자. 3에서 2 가는 거 아까 에너지 몇이었죠? 1.89였지. 맞죠? 4에서 2 가는 거 에너지 몇이야? 이거 변수인데? 도와줘.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분모로 봐도 알 수 있겠죠? 9분의 13.6이랑 9분의 13.6 빼기 4분의 13.6하고 16분의 13.6이랑 4분의 13.6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둘의 차이가 얼마 나겠죠? 맞아? 근데 이 다음 거 비교할 때는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25분의 13.6이랑 4분의 13.6이잖아.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놈이 점점 그 커지는 비율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진 쪽이 더 높은 쪽에서 내려온 거구나. 그러니까 좁아진 쪽이 더 보라색에 가깝고 혼자 딸랑 있는 놈이 빨강 쪽이겠구나.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이 에너지가 이제 진동수랑 관련되는 거야. 2에서 3에서 2 떨어졌어요. 1.89입니다. 해놓고 또는 뭐 이제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분수로 푸는 게 유리하다 얘들아. 그래서 13.26 빼기 9 빼기 이렇게 써놓고 는 HF 또는 람다분의 HC 이거 이용해가지고 막 파장은 누가 기니 이런 거 물어봐요. 알겠죠? 그럼 파장은 누가 제일 길어? 얘랑 얘 비교했을 때 파장은 누가 긴 거야? 이때 빛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발머니까. 파장은 누가 길어요?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이 긴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에너지 차이 값이 작으면 파장은 긴 거고요. 진동수는 작겠지 뭐. 거꾸로 에너지 차이가 많으면 전이할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건 진동수는 큰 빛으로 나온다는 거고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좀 작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